안녕하세요. 인천에 살고 있는 글쓴이입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시기 좋게도 큰 굴곡 없이 살아왔어요. 절 너무 예뻐하는 부모님과 함께 다복한 가정에서 살아왔고, 성인이 되어서는 절 많이도 사랑해주는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죠. 진짜 다행히도 시부모님 또한 정말 인자하시고 늘 저를 예뻐해 주시는 분들이라 시집살이 같은 것도 전혀 없이 지내왔어요. 하지만 단 하나 단점이라면 모든 것에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만 하고 살아온 저와는 다르게 늘 불평불만이 가득한 형님으로 인해 제 결혼 생활은 조금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극도로 예민한 형님 때문에 시부모님 또한 눈치를 많이 보셨거든요. 아주버님과 남편의 나이 차이가 조금 나다 보니 형님과도 당연스레 나이 차이가 났고, 형님에겐 이미 초등학생인 딸이 있었어요. 동서는 좋겠어? 서방님이 그렇게 다정하니깐 정말 무슨 복인가 몰라. 동서 같은 팔자도 없을 거야. 내 팔자야. 일찍 시집와서 애 낳고 살리 말이야. 이렇게 쭈그렁 방탱이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 그래도 서방님 나한테 참 다정했는데 이제 동서랑 결혼했으니 뭐 나한테 다정한 건 글렀겠지. 아유, 부럽다 부러워. 서방님 같이 잘생긴 사람이랑 결혼도 하고 말이야. 아, 이해가 다정하긴 하죠. 그래도 아주버님도 다정하신 편이잖아요. 형님한테도 자상하게 잘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나이 때문에 그렇지. 외모로 보면 아주버님이 정말 잘생기신 얼굴이죠. 형님도 아름다우시고요. 좋게 생각하세요. 에휴, 서방님만 하겠어? 동서는 뭘 몰라. 동서같이 굴곡 없이 자란 사람들이 뭘 알겠어? 에휴, 내가 서방님 같은 사람을 만나서 살아야 하는데 하필이면 저렇게 무뚝뚝한 인간을 만나가지고 나 원참 내 신세만 망쳤네. 아우 짜증나. 에이 형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주버님이 얼마나 성실하시고 가정에 충실하신데 섭섭하시겠어요. 형님은 늘 저를 만나면 아주버님 뒷담화를 하며 저를 부러워하였어요. 그리고 만날 때마다 본인의 신세 한탄하기에 바빴어요. 그런 형님이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슬아의 어여쁜 딸을 두고 사는 부부인데도 늘 못마땅하다는 듯이 얘기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형님이 이해가 가지 않은 날들이었지만 곧이어 그 사실을 알고 왜 그토록 형님이 저를 만날 때마다 제 남편을 들먹이면서 저를 부러워했는지 조금은 알 것 같더라고요. 완전히 이해가 가는 건 아니었지만 말이죠. 형님은 항상 만날 때마다 늘 신세 한탄만 하시더라. 솔직히 아주버님 정도면 정말 괜찮지. 직업 탄탄하겠다 성실하시고 가정에 충실하시기까지 뭐가 그렇게 불만이시길래 늘 나만 보면 그러실까? 가끔 보면 정말 이해 안 간다니까. 너무 일찍 결혼하셔가지고 젊은 나날이 후회되나? 그래서 우리 보고 부러워서 그러는 건가? 하여튼 좀 특이하셔 정말. 아, 형수님, 나 결혼하기 전까지 매번 내가 이상형이었다고 늘 그러더라고. 뭐 연상인 남자는 처음 만나봤다나? 그 연상인 남자가 우리 형인 거고. 근데 처음엔 나도 그냥 나 기분 좋으라고 한 얘기인 줄 알았는데 맨날 들으니까 조금 소름 돋는 거야. 계속 이상형이다 어쩐다. 내가 도련님을 만났어야 했다. 뭐 이런 얘기만 하니까 점점 듣기 싫어지더라고. 어머, 진짜? 웬일이야? 난 정말 까맣게 몰랐네.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부럽다고 한 거구나. 자기가 이상형이니까. 근데 자기랑 형님이랑도 나이 차이 엄청나지 않아?
형님은 연하남이면 그저 좋은가? 진짜 특이하시네. 아주버님 섭섭하겠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당신 만나기 전까지 계속 그랬어. 결혼하지 말라는 둥, 그 여자가 부럽다는 둥. 형이 불쌍하지. 형은 진짜 형수밖에 모르고 사는데. 형은 그냥 형수님이 장난치는 줄 알았을걸? 난 진짜 소름 돋던데. 그러게.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자기 만날 때마다 그랬다는 게 소름이 돋긴 하네. 진짜 쇼킹이다. 이제 다 이해가 가. 남편이 해준 얘기를 듣고 소름이 조금 돋았지만 그냥 그때까지는 그러려니 했어요. 하지만 이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형님네와 만나는 자리가 있으면 묘하게 형님이 하는 행동이 조금 소름이 돋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진짜 아주버님에게 하는 거랑 제 남편에게 하는 게 정말 달랐거든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니 아주버님이 조금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서방님, 이것 좀 드셔보세요. 이거 서방님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제가 살 발라드릴 테니까 밥 숟갈 들어보세요. 됐어요, 형수님. 형이랑 아름이 좀 챙겨주세요. 전 제가 알아서 먹을 테니까. 자꾸 저만 신경 쓰시니까 체하겠네요. 그래, 당신 종원이만 챙기지 말고 나 좀 챙겨라. 항상 보면 종원이만 챙기더라. 당신 남편은 나라고. 아무리 시댁 식구들이 좋아도 그렇지 남편만 하겠어? 아유, 이렇게 이 사람이 시댁 식구들만 챙긴다니까요. 아유 참, 고맙게도 말이죠. 당신은 알아서 잘 먹잖아. 그리고 아름인 꽃게 안 좋아해. 이 꽃게는 서방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니까 그렇지. 형님, 제가 이 챙길 테니까 형님 드세요. 형님도 밥 한 숟갈도 안 드시고 지금 계속 종원 씨만 챙기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나 원래 동서랑 서방님 결혼하기 전까진 내가 서방님 다 챙겼어. 왜 이래? 참 새삼스럽게 그런다. 동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진 몰라도 원래 내가 서방님 챙기는 건 어머님도 다 아시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내 행동 신경 쓰지 마. 서방님도 편한 누나다 생각하고 그냥 받으세요. 저 같은 형수님 없답니다. 제가 또 서방님 챙기는 거는 1등이니까. 딱 잘라 본인이 제 남편을 챙기는 것을 신경 쓰지 말라고 하니 할 말이 없더라고요. 거기서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해서 기분은 나빴지만 참았어요. 남편도 엄청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지만 아주버님을 보곤 참고 넘기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고 형님과 자주 만나게 될 때마다 스트레스가 될 것 같아 되도록 마주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만나면 자꾸 이상한 쪽으로 생각이 드는 것이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모두를 위해서 거리를 두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었거든요. 자기한테 그런 말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형님 진짜 이상한 것 같아. 그냥 되도록이면 좀 멀리 해야겠어. 그래, 당신이 그렇다면 그러자. 나도 사실 불편해. 형 때문에 참는 거긴 한데 너무 심하게 챙겨주니 부담스럽기도 하고. 거기다 대고 화내면 더 이상한 놈 같잖아. 되도록이면 마주치지 말자. 그게 속 편할 것 같긴 해. 그럼 형수님도 그만 하시겠지.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협의를 보았고 되도록 마주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전 임신을 하였어요. 임신을 했다고 하자 어머님은 너무 좋아하시며 축하를 해준다며 온 식구들을 모아 식사 자리를 마련하셨더라고요. 저도 형님네와는 자주 마주치지 않고 싶었지만 축하를 해주신다고 하니 좋은 마음으로 남편과 함께 시댁에 방문하게 되었고 그렇게 식사를 했어요.
아가, 축하한다. 요즘 세상 너무 좋다. 임신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성별도 나오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라니 너무 좋은데? 우리 집 태를 너네가 있는구나. 아유, 마음 같아선 근하게도 둘째나 가졌으면 좋겠는데 식구는 많으면 좋거든.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게요. 요즘엔 성별도 빨리 알려주시니까 물품 준비하기도 너무 좋은 거 있죠? 아, 어머님, 둘째라니요? 부담되게 그런 말씀은 왜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안 낳고 싶어서 안 낳는 줄 아세요? 이 나이를 보세요. 둘째가 생기겠나? 아, 속 터져. 동서 축하는 하는데 저희한테 다시 한번 그런 얘기 하진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엄마가 그냥 말씀하신 걸 가지고 당신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그리고 나이가 뭐 어쩌고 저쩌지? 참나. 아, 내 말이 틀려? 당신이 서방님이랑 같냐고. 나이도 훨씬 많아가지고. 둘째는 무슨? 어쨌든 어머님 말 조심 좀 해주세요. 그래. 내가 둘째 내가 임신했다고 하니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만. 너희한테 부담을 준 것 같네. 미안하다. 화 풀으렴. 형수님, 너무 과민 반응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형 나이에 첫째 낳는 사람도 많은데요, 뭘. 그렇게 화내시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졌네요. 뭐 어쨌든 형수님도 기분 푸시고 오늘 좋은 날이니까 맛있게 식사하고 좋은 얘기만 나누도록 하죠. 둘째를 안 낳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일을 생각하니 이런 말이 나와버렸네요. 이해하세요. 이게 현실인걸요. 제 임신 축하 자리에 시어머니의 바람 한 스푼이 이렇게 큰 파장을 몰고 왔어요. 형님은 제 남편이 화를 풀라고 하니 그제야 화가 풀린 것 같았고 아무렇지 않게 식사를 하였습니다. 저 역시 민망 뻘쭘함에 조금 어이가 없었고요. 한참 밥을 먹고 과일을 깎고 있는데 형님이 부엌에 들어와 또다시 남편을 언급하며 부럽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서는 좋겠어. 서방님이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임신도 쉽게 되고 말이야. 게다가 아들까지 가졌다니. 네? 아, 에이 뭐 성별은 딸도 좋죠. 전 형님이 부러운데요. 아름이 얼마나 예뻐요. 크면 완전 친구가 될 건데. 뭐니 뭐니 해도 아들이 낫지. 난 둘째가 아들이란 보장만 있음 당장 낳는다 진짜. 하기엔 얘가 나이가 많아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동서는 내 마음 정말 모를 거야. 아휴, 이런 게 우울증인가 싶은 게 요즘은 살맛이 안 나. 아주버님한테 고민도 털어놓으시고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럼 형님 마음도 많이 진정되실 거예요. 그리고 둘째가 딸이면 어떻고 아들이면 어때요? 형님 닮은 딸이어도 예쁠 거고 아들이어도 정말 멋있을 것 같은데 좋은 것만 생각하세요. 아, 동서가 뭘 알아? 아마 서방님같이 멋진 분이랑 결혼하고 한 번에 아이도 갖고 여유 있는 친정에. 넌 내 마음 몰라. 우울증 얘기를 하길래 제 딴엔 공감과 위로를 해드렸지만 형님은 성에 차지 않았는지 홀랑 본인 할 말만 하고 부엌을 나가셨어요. 어이가 없었지만 원체 특이한 분이니 그러려니 하였답니다. 그러고 나서 전 아이를 낳았고 모두의 축복 속에 행복을 맞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제가 행복해짐에 따라 형님은 더욱더 우울해져만 갔어요. 참 이상한 생각이 들었죠. 동서는 좋겠다. 그렇게 예쁜 아들 낳아서 시부모님 사랑 독차지해. 서방님 사랑 독차지해. 나만 낙동강 오리알이네.
네? 아니, 형님은 아주버님이 계시죠. 그리고 시부모님은 지금 제가 당연히 아이를 낳았으니 관심이 저한테 쏠렸겠지만 아름이를 더 예뻐하시지 않을까요? 형님이 왜 낙동강 오리알이에요? 이 집의 훌륭한 큰 며느리구만. 괜히 마음에도 없는 말 하지 마. 됐고, 나도 아들을 낳아보던가 해야겠어. 그래야 서방님이 축하한다고 말이라도 걸어줄지 누가 알아? 물론 시부모님도 장남의 아들이니 더욱더 예뻐하실 거고 노력이라도 해야지. 그리고 아들을 낳아야 아마 이 집 재산도 물려받을 수 있을걸? 아휴, 여러모로 동서도 참 망골땡인 인생을 사는 것 같네. 아, 그런 건 아니죠. 형님도 아주버님에게 사랑 듬뿍 받으며 사시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재산이야 어머님 아버님이 아직 건강하신데 그런 생각은 아직 해서 뭐 하나요. 그래도 저한테 좋은 기운 받아가셔서 꼭 예쁜 아이 가지시길 바랄게요. 형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핀트가 정말 맞지 않다는 것을 여러 차례 느꼈고 이상하다고 많이 느꼈지만 별다른 방법은 없었답니다.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며 바쁘게 살아가던 어느 날 형님은 그토록 원하던 둘째를 갖게 되었고 아주버님과 형님 그리고 시부모님들 모두가 좋아하였어요. 저 역시 형님이 그토록 바라던 둘째를 바로 갖게 된 것을 너무 축하해 주었죠. 거 봐요, 형님. 안 되는 게 어딨어요. 축하드려요. 제 아들이랑 터울도 많이 안 나니까 아이들 길이도 너무 좋겠어요. 아름아, 너도 동생 생기니까 좋지? 우리 아름이 동생 둘이나 생겼네. 축하해, 아름아. 이제 아름이가 이 집 제일 큰 누나야. 저도 동생 생겨서 너무 좋아요. 제가 진짜 태어나면 엄청 잘해줄 거거든요. 누나 노릇은 잘해야죠. 믿어주세요. 이야, 아름이 많이 컸는데? 하긴 아름이가 이제 초등학생 고학년이지? 어쨌든 형수님 축하드려요. 형도 축하해. 그래, 고맙다. 아휴, 믿기지가 않아. 그렇게 노력해도 생기지 않더니. 그래도 생기긴 하네. 너네 형수가 앞으로 고생할 것 같아서 난 그게 더 미안할 뿐이지 뭐. 힘들면 언제든지 얘기해. 늦은 나이인데 내가 많이 도와줘야지. 뭐 그러시던지. 그래도 서방님한테 이렇게 축하받으니 너무 좋네요. 이제 우리 아이들끼리 털도 많이 안 날 텐데 제가 서방님네 집에 자주 가서 동서랑 잘 지내야겠어요. 요즘 공동육아라는 말도 있잖아요. 괜찮지, 동서? 어머님한테 뭐 해달라고 할까? 내가 둘째 낳았는데 어머님, 아버님이 뭐라도 해주셔야지. 안 그래? 이 나이에 이게 어디 쉬운 줄 알아? 주책 떤다 또. 우리가 좋아서 낳았는데 왜 엄마 아빠한테 뭘 바라길. 그러지 마. 우리만 행복하면 되는데. 벌써부터 아들을 낳았다고 시부모님에게 뭔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형님이 당혹스러웠지만 얼마나 좋으면 저럴까 했어요. 그리고 형님과 멀어지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저렇게 웃으며 말하는 통에 거절할 수 없었고 형님이 둘째까지 가진 마당에 당연히 아이 키우느라 우리에게도 관심이 줄어들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잘 지내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그리고 형님은 출산을 했고 정말 바라시던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둘째를 낳고 싶은 마음을 먹은 지 8년 만에 얻은 금지오겹 아들이었죠. 형님과 아주버님이 너무 좋아하니 저 역시 마음이 참 좋으면서 풍요로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귀한 아들 정말 잘 키울 거예요. 어떻게 얻은 내 아들인데. 아우, 내 아들이지만 너무 잘생기지 않았어?
그러게요. 너무 예뻐요, 형님. 형님이랑 똑 닮은 것이 진짜 오목조목 잘생겼어요. 꼭 아이돌 시키면 되겠는데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아들은 엄마 닮는다는 말이 딱인가 봐요. 어쩜 형님 얼굴만 있고 아주버님은 하나도 없는데요? 참나,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리고 엄연히 따지면 우리 집 대를 이을 아들이잖아. 뭐든지 아들이 해달라는 건 다 해주고 키울 거야. 집안 거덜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그래도 당신 너무 고생했어. 늦은 나이에 애 낳는 게 쉬운 게 아니었을 텐데. 근데 재수 씨 말대로 내 얼굴은 어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잘생겼을 수가 있나? 그래도 내 아들이라서 그런가 진짜 잘생겼다.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 아들 낳아줬으니 아파트 명의 내 이름으로 돌려놓고, 알겠지? 이 나이에 이렇게 아이 낳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 어차피 가족인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출산 선물이라고 생각할 테니까 빠른 시일 내에 돌려놔줘. 형님은 아이를 낳자마자 고생했다는 아주버님의 말에 아파트 명의 이전을 요구하였어요. 역시나 보통 분은 아니시다 생각이 들었고, 글이 읽고 나서 형님은 온 힘을 다해 둘째 육아에 힘썼습니다. 저희 아이와 나이 터울이 많지 않아 자주 왕래를 하였는데, 어느 날 형님은 본인 아들이 속역류가 심해 개원염에 있어서 살이 찌지 않는다고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 역시 같은 고민을 했던 터라 형님의 고민을 덜어드리고자 제가 했던 방법을 제시해 주었고, 형님도 좋아하였어요. 형님, 사냥분유 한번 먹여보세요. 저희 아들도 역류가 심하고 살이 좀 안 쪘는데 누가 추천해줘서 먹여봤거든요. 지금은 표준 몸무게보다 더 나가는 거 있죠? 형님도 무게 때문에 걱정되시면 한번 사냥분유 한번 먹여보시는 게 어때요? 아, 이럴 게 아니라 제가 사다 놓은 게 있는데 한 통 가져가셔서 한번 먹여보세요. 애들 역류하는 거 너무 걱정이잖아요. 그래? 그럼 한번 먹여보지 뭐. 잘 먹일게. 그래도 같이 육아니까 너무 좋네. 이런 것도 공유하고 말이야. 난 완전 옛 시대에 머물러 있어서 뭐가 좋은지 잘 몰라. 옆에서 동서 덕분에 좋은 거 많이 배워갔네. 고마워. 그러게요. 이거 먹고 좋아져야 할 텐데. 저희 아이는 확실히 좋아져가지고 꼭 잘 맞길 바라야죠 뭐. 그렇게 형님에게 저희 아들이 먹는 사냥분유 한 통을 나눠주었어요. 그저 조카가 이것을 먹고 개원햄과 속역류가 좋아지기 바랄 마음뿐으로 말이죠. 그렇게 전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지냈는데, 며칠 뒤 형님에게 화가 난 말투로 전화가 왔습니다. 다짜고짜 너무 화를 내셔서 저 역시 역정이 나더라고요. 이유 불문하고 바로 화부터 내니 저 딴에도 기분이 나빴거든요. 동서, 당장 우리 집으로 와. 기가 막혀서 정말. 이 전화 끊고 바로 안 오면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얼른 와. 형님, 무슨 일이신데요? 아니, 자초지종을 말씀해 주셔야 저도 납득이 가죠. 무슨 갑자기 화를 내시면 제가 어떡해요. 자초지종? 얼른 우리 집으로 오라고. 뻔뻔한 게 아주 하늘을 찌르네. 와서 이유 들으면 되니까 당장 튀어와. 형님은 제 전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어요. 전 기가 막히고 무작정 화를 내시는 형님에게 너무 화가 나서 당장 아들을 데리고 형님네 집으로 향했어요. 제 머릿속으로는 제 잘못이 전혀 떠오르지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어이가 없었죠. 그리고 도착을 해 아들을 바닥에 내려놓자마자 형님은 아무런 설명 없이 제 뺨을 내리치더라고요. 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네가 사준 사냥 분유에 무슨 짓 했어?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지금 어떻게 된 줄 알아? 밤새 경기하고 발발 떨어서 응급실 갔다가 지금 입원해 있다고. 그 조그만 아기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너 우리 아들이 이 집안 장남의 아들이니 혹시 어머님이 재산이라도 우리 집 많이 물려줄까봐 그런 건 아니야? 그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 당신 진정해. 이 사람 말이 사실이에요? 이 사람 말은 재수 씨가 준 분유를 먹자마자 아들이 이렇게 됐다는데. 네? 무슨 말이에요? 천천히 얘기 좀 해보세요. 그리고 그 사냥분유는 뜯지도 않은 건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여보, 동서가 이렇게 은큼해. 동서가 준 사냥분유가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이 왜 경기를 하겠어? 너 오늘 가만 안 둬! 반년 만에 얻은 금지옥엽 형님 아들이 경기를 일으키자 내 뺨을 날린 형님이었고 전 그 소리를 듣자 어안이 벙벙했어요. 제가 너무 어이없어하고 억울해하는 와중에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형님의 딸 아름이가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친 순간 집안은 아사리판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가히 충격적이었거든요. 내가 모를 줄 알았나 본데. 난 다 알고 있었지. 네가 엄마야? 당신이 엄마냐고. 왜 작은 엄마한테 그래? 작은 엄마, 죄송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아빠도 미안해. 내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아빠랑 엄마랑 헤어질까봐 말을 못했어. 뭐? 아름이 넌 어른들 일에 끼지 마. 이게 어디서 낄 때 안 낄 때 구분을 못하고 지금 나서게? 얼른 방으로 들어가. 아니, 아름이 말 들어봐야겠어. 당신이랑 아름이랑 완전 말이 다르잖아. 당신은 우리 아들이 재수 씨가 준 사냥분유를 먹고 그렇다고 하고, 아름이는 당신 때문이라고 하고, 아름이 말을 들어봐야 할 거 아니야? 아름이 네가 얘기해봐, 얼른. 엄마가 분명 준이 먹는 분유에 이상한 걸 넣는 걸 봤다고. 그거 먹고 준이가 병원에 간 거예요, 분명해. 저기 찬장 서랍에 있는 걸 탔어. 그리고 얼른 감췄고. 준이가 아파하는 걸 보고 나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어. 한두 번이 아니야. 아빠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입이 안 떨어졌어. 혹시라도 우리 가족 어떻게 될까봐. 근데 준이 이렇게 아파하니까 말해야 할 것 같아. 엄마 사실대로 얘기해. 엄마가 준이 분유에 뭐 이상한 거 넣었잖아. 그거 먹고 맨날 준이는 잤다고. 그리고 곧이어 아주버님은 서랍장을 다 뒤졌고 거기에서 수면제가 대량 발견이 되었어요. 아이가 먹는 분유에 수면제를 타서 늘 재워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간에 본인은 매일매일 밖으로 나돌았다는 게 아름이의 말이었습니다. 항상 엄마가 뭘 타는지 궁금했었는데 어느 날 그걸 먹자마자 경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조카는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아, 아들한테 수면제를 먹이고 외출을 해?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저 갓난쟁이가 뭘 한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웃기지 마. 아름이 너 거짓말 할래? 작은 엄마가 준 분유 먹고 그런 거잖아. 그리고 그건 유산균이었다고. 수면제가 아니라. 똑바로 말해. 너 아름이 말이 다 사실이야? 요 근래 하도 밖으로만 나돈다 했지. 이 수면제는 그럼 뭐야? 맞잖아. 엄마 맨날 아기 잔다고 나갔잖아.
아빠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하고. 엄마도 아니야. 넌 엄마도 아니라고. 아주버님과 딸아이의 말에 궁지에 몰린 듯 한참 머리를 굴리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결정타를 날려버렸고 그 말에 형님은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야 말았어요. 그리고 형님의 말은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따름이었답니다. 정말 정신병자 그 자체였어요. 워낙에 잘생기고 어린 남자를 좋아하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말이 가장 와닿았어요. 그럼 경찰에 넘기죠. 조사해보면 알겠죠. 이 분유에 제가 뭔 짓을 했는지. 기막혀. 그러고 내 뺨을 쳐? 당신이 인간이야?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도 모자라 뻔뻔하게 뺨까지 날리다니. 그냥 경찰 불러요. 전 쫄리는 거 전혀 없으니까. 그래, 경찰 불러. 당신도 그렇게 당당하면 경찰에 와서 조사하는 것쯤이야 아무렇지 않겠지. 만약 아름이 말이 사실이면 당신 절대 가만 안 놔둘 줄 알아? 어떻게 우리 준이한테 수면제를 타먹일 생각을 해? 진짜 기가 막힌다. 정상이 아니야. 결국 조사가 이루어졌고 형님은 그때서야 아차 싶었는지 모든 걸 실토했어요. 사실 형님이 8년 만에 낳은 아기는 외도로 낳은 아이였고 그 외도남은 형님보다 10살이나 어린 술집에서 만난 남자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이를 낳고 뻔질나게 그 외도남을 만나러 다녔던 거예요. 아주버님은 수면제를 먹이고 외도남을 만나러 간 것도 모자라서 아주버님의 아이가 아니었다는 것도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건 저희 집 전체가 다 충격이었지만요. 조카가 아니었다면 평생 모를 일이었고 아주버님에게 당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절 불러다가 죄를 온팡 뒤집으려 했다는 것도 전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말 조카가 아니었다면 제가 준 분유를 먹고 무해하고 귀여운 아기가 그렇게 된 줄 알고 저 역시도 답답할 뻔했으니 말이죠. 아니 어떻게 형님이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람이에요? 둘째를 낳고 싶다고 다른 남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다니. 그것도 모자라 정리도 안 하고 계속해서 외도를 저지르고 진짜 무섭네요. 당신은 사람도 아니라고 알아? 파렴치한 인간 같으니라고. 내가 아파트 명의 이전을 안 해주길 망정이지. 정말 소름 돋는다. 넌 유책 배우자야. 소송 들어갈 테니 그리 알아. 당신도 행복했잖아. 우리 준이 때문에. 그리고 아들이 있어야 어머님이 재산을 물려줄 것 같았어. 당신은 늙었지. 둘째는 낳아야겠지. 나도 방법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관리 좀 잘하고. 조금만 더 건강했어야지. 이건 당신 탓이야. 뻔뻔하게 참 내 핑계도 잘 된다. 내 친구들 다 지금에서야 애 낳는 애들도 있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네 바람을 합리화하지 마. 정말 지켜보는 것도 이렇게 소름이 돋는데 아주버님은 오죽하실까요?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소름 돋을 수 있는지. 아주버님이 나이가 많아서 외도를 저질렀다는 형님의 말에 아주버님은 뺨을 날려버렸고 결국에 이혼 소송이 들어갔습니다. 무조건적인 유책 배우자가 형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은 정말 오래 걸렸어요. 조카의 증언으로 형님은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것으로 인정되어 추가로 기소되었고 아주버님은 외도남에게도 상간소송을 걸었어요. 그렇게 길고 치열한 싸움을 시작하신 거죠. 어른들이야 그렇다 치지만 조카는 정말 괴로워하더라고요.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인 조카였기 때문에 집안 돌아가는 사정을 아주 잘 알았거든요.
조카가 참 안쓰러웠습니다. 길고 긴 1년 4개월 만의 소송 결과 결국엔 아주버님에게 상간남과 형님은 이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떨어졌고 양육권과 친권 또한 박탈당했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수면제 먹인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님은 본인의 집에서도 아주버님과 헤어진 이유를 다 알았기 때문에 친정에서도 손절을 당하고 말았어요. 넌 내 딸도 아니야. 정말 어떻게 이렇게 지저분할 수가 있니? 김서방이 그렇게 착한데 어쩜 소름 돋게 그러니? 엄마, 내 말 좀 들어봐. 세상 사람이 등 돌릴 때 엄만 내 편이 되어줘야지. 내가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내 말 좀 들어봐. 안 들어도 다 알겠다. 내 딸 내가 모르겠니? 평생 욕심만 많아가지고 넌 네 복을 네가 찬 거야. 다신 연락 마라. 엄마라면 내 편을 들어줘야지. 내가 왜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엄마도 내 성격 형성에 기여한 거잖아. 평생을 그렇게 남 탓만 하지 너는? 어릴 때도 그랬어. 그래도 친구긴 남자 만나서 시집 갔으니 이제 됐다 했는데 역시 넌 네 성격을 못 이겨 이렇게 일을 저질렀지? 넌 내 딸 아니야. 아빠도 그렇게 전해달라고 하신다. 이제 알아서 살자. 그렇게 친정 식구들까지 외면을 하자 형님은 땅을 치고 후회가 됐는지 아주버님에게 무릎이 닳도록 빌어댔습니다. 여보,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진짜 내 실수야. 내가 당신같이 착한 남편을 두고 미쳤지 진짜. 미안해. 절대 안 봐줘. 게다가 재수 씨한테 덮어 씌우려고 했지? 더 소름 돋아. 내 아들도 아닌데 아들로 둔갑시켜 평생 살아가게 하려고 했다는 것도 그렇고 진짜 소름 돋고 기막혀. 아름이 볼 생각도 마. 아름이가 다신 당신 보기 싫대. 이제 그렇게 어리고 잘생긴 남자 옆에 있으니 둘이 아들 키우면서 잘 살면 되겠네. 아마 둘 다 위자료 주느라 개털됐으니 먹고 사느라 힘들 거지만 말이야. 네가 얼마나 편하게 살았는지 평생을 뼈저리게 느끼고 후회하고 살아. 여보, 나 버리는 거야?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내가 돈 한 푼 벌어봤냐고. 우리 엄마 아빠도 이제 다신 안 보겠대. 나 어떻게 당신이 책임져 줘야지. 제발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 다신 한눈 안 팔 거야. 딱 눈 감고 용서해 주라. 응? 제발. 손 치워. 이 더러운 손. 당신은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인간이니까 다신 나볼 생각도 하지 마. 가자, 아름아. 이젠 엄만 없을 거야. 엄마 다신 안 봐. 더러워. 난 아빠만 있으면 돼. 엄마, 아니 아줌마. 앞으로 평생 우리 볼 생각 마요. 아빠, 우리 가요. 그렇게 아주버님네 가족은 파탄이 난 채로 끝났어요. 형님을 잘 아는 사람에게 듣기론 머지않아 그 상간남도 형님이 돈 없는 개털이 되자 본인 아들과 형님을 버리고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형님은 여기저기에서 외면받고 지금은 아들을 키우기 위해 공장 생산직에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아주버님에게 줄 딸 양육비와 지금 본인과 아들이 먹고 살려면 뼈 빠지게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조카는 벌써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아주버님도 최근 정말 좋은 분과 재혼을 하셨고 조카도 마찬가지로 새엄마를 너무 기쁘게 반기더라고요. 아주버님이 아픔에서 벗어나 이제야 밝게 웃으시게 된 거죠. 아직도 그 분유를 준 제 탓을 하면서 당당하게 제 뺨을 날리던 형님 얼굴이 가끔 떠오르지만
그래도 모든 벌 달게 받고 지금은 죽은 듯 지내고 있으니 인과응보라는 말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때 일이 너무 생생해 글을 한번 남겨보았는데 다들 놀라진 않으셨을지 궁금하네요. 이 이야기가 아주버님이 행복해지셔서 쓸 수 있었던 이야기 같아요. 성실하고 착한 아주버님과 조카를 가장 응원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추운 날씨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명절은 가족들과 함께 오래간만에 만나서 맛있는 음식도 함께 나눠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게 명절인데 저희 가족은 사정이 조금 달라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추석 때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연을 끊고 지낸 지 5년 만에 저에게 전화를 하셨던 거였죠. 5년 전에 시어머니 성격이 가족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연을 끊고 살았었겠어요. 저희만 그런 게 아닌 제 위로 형님 내외 또한 연 끊고 지낸 지 7년이나 됐었죠. 형님 내외와 연을 끊어내게 되자 저희한테 히스테리를 부려서 결국 저희 부부 또한 등을 돌리게 된 거라 갑자기 전화를 하셨을 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받을 생각이 없었어요. 전화 통화해봤자 예전과 똑같이 안 좋은 말을 듣게 될 테고 괜히 감정만 상하게 될 것 같아 일부러 거절을 했었는데 계속해서 오는 전화에 한참의 고민 끝에 시모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아무 말이 없자 먼저 말을 걸어오셨는데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잠깐 얼굴 좀 볼 수 있겠냐는 말이었어요. 5년 만에 전화해서 앞뒤 다 자르고 얼굴 좀 보자고 하시길래 무슨 일 때문에 제가 시댁으로 내려가야 하냐고 되물으니 시모는 처음으로 과거에 했던 행동들에 대해 미안하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다가올 추석 명절에는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싶다며 많이 외롭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참 난감하더군요. 미안하다는 말로 전에 받았던 상처가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얼굴을 본다 해도 또다시 전에 있었던 안 좋은 상황들이 되풀이될 것 같아 시모의 말에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생각 좀 해보겠다며 그렇게 전화를 끊게 되었고 저는 바로 형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시모는 이미 저한테 전화를 하기 전에 형님과 통화가 끝난 상태였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대화가 될 것 같아 추석 명절 때 시댁에 갈 거냐고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연락 안 하고 지낸 지가 벌써 7년이야. 그 긴 시간 동안 전화 한 통 온 적 없었는데 갑자기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많이 후회한다면서 얼굴 보고 싶다고 얘기하면 의심부터 되지 않아? 뭔가 우리한테 바라는 게 있으니까 전화를 했겠지. 솔직히 생각을 해봐. 우리야 다시 관계 회복할 생각이 있었다면 그전부터 연락을 시도했었겠지. 그런데 그동안 어떠한 말도 없으시다가 갑자기 전화해서 만나자고 얘기하면 의심부터 들지 않겠어? 내 생각엔 노인네가 그동안 혼자 지냈었고 우리가 먼저 다가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혼자 지내는 건 싫어서 이번 명절 때 얼굴 보자고 얘기하는 거야. 가봤자 뭐 하겠어. 허리가 부서져라 명절 음식만 만들다 집에 오겠지. 어머님은 우리가 보고 싶은 게 아닌 자기 아들들이 보고 싶은 거야. 동서는 5년이지만 우리는 7년이야. 그 긴 시간 동안 연락 한 통 하지 않고 얼굴도 안 보고 지냈으니 당연히 소식이 궁금할 테고 아들들 얼굴이 그리웠겠지. 나이가 먹어갈수록 자식을 찾는다잖아? 그리고 괜히 엮여봤자 좋을 게 없는 게 어머님이 이제 연세도 먹을 만큼 먹어서 보살핌이 필요할 게 될 텐데 건강 문제 거론하면서 우리 집이나 동서 집에 얹혀 살고 싶어 하겠지.
안 봐도 너무 보이는 레퍼토리 아니야? 연락 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전화를 했다는 건 분명 우리에게 뭔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접근을 시도한다는 거야. 우리는 확실하게 마음 굳혔어. 그이도 어머님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속 편하대. 또다시 과거의 아픔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 동선에도 우리와 같은 생각 아냐? 괜히 또 마음 약해져서 시댁에 찾아갔다가 상처만 받고 돌아오지 말고 단호하게 행동해. 과거에 당했던 일을 잘 떠올려 보라고. 형님의 말대로 섣불리 행동하는 건 또 다른 상처를 받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모의 연락을 무시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모와 연을 끊고 지냈던 이유는 저와 형님을 너무 힘들게 했어요. 예전에 올가미라는 유명한 영화에 시모가 며느리에게 저질렀던 행동들과 비슷한 정도라고 하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 영화를 본 적이 없으셨던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대충 설명을 드리자면 아주버님과 남편이 앞에 있을 때는 온갖 착한 척 약한 척 하다가도 잠깐 자리를 비우는 상황이 생기면 그때 시모의 본성이 드러나 저와 형님을 괴롭혔습니다. 막말과 욕설은 기본에 잠깐이라도 시모의 말에 불만이라도 갖는다면 머리채 잡히는 건 기본이었어요. 이런 안 좋은 관계가 유지되다가 나중엔 시모가 휘두른 몽둥이에 형님이 잘못 맞았는지 허리에 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이 문제로 병원에까지 가게 되면서 이혼 얘기가 나오게 되자 아주버님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시모의 이중적인 행동에 많은 실망을 했는지 그때 이후로 아예 연락 자체를 끊어버렸었어요. 형님이 시모를 상대로 고소한다고 난리를 쳤었는데 집행유예로 상황이 마무리가 되었었죠. 그렇게 형님 내가 먼저 시모와 등을 돌리게 되었고 한동안 조용하게 몸을 사리던 시모가 재벌은 난 못 준다고 또다시 저에게 온갖 히스테리를 부리는 바람에 형님처럼 큰 사고가 나게 될까봐 그 전에 연락을 차단하고 살아왔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시모가 다 필요 없다며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거라고 화를 냈던 게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의 얼굴을 실제로 뵌 적은 없었지만 남편 말로는 암으로 돌아가셨다는데 제가 봤을 때 시부는 시모 때문에 병세가 더 악화돼 세상을 떠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없던 암도 생기게 만들 정도로 시모의 성격은 너무 이중적이었거든요. 저녁에 퇴근한 남편한테 이런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니 남편은 시모의 얼굴을 안 보고 사는 게 가족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라고 전화번호까지 바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와 형님 내외는 시모의 어떠한 연락도 주지 않았고 몇 번 전화가 왔어도 무시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녁에 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시모가 형님 댁으로 찾아왔다며 무작정 밀고 들어와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라면서 저희 부부한테도 할 말이 있다고 형님 댁으로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시모의 말에 남편도 많이 놀랐는지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될까봐 저희 부부는 서둘러 형님 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시모가 어떤 돌발 상황을 만들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불안했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 초인종을 누르니 형님이 현관문을 열어줬어요. 거실에는 그동안 연을 끊었던 시모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상당히 차가워진 공기 속에 저희 가족 모두 시모를 바라보며 반대편에 앉았는데 시모가 저희 부부와 형님 내외를 한참 동안 번갈아가며 쳐다보더니 돌아오는 추석에 함께 명절을 보내고 싶다며 시댁으로 오면 좋겠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갑자기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이번 명절을 함께 보내자고 하면
저희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벌써 그때 일은 잊은 거예요? 저희가 뭐가 아쉬워서 어머님과 시간을 같이 보내야 하는 거죠?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이런 식으로 무작정 찾아오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요. 무슨 말을 하셔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내가 그때 너한테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는 정말 후회를 많이 하고 있다. 작은 며느리 너한테도 좋은 시어머니가 되지 못한 거 미안하게 생각한다. 많이 늦었다는 거 알고 있어. 나도 한 고집 하는 성격이라 너희들과 평생 연 끊고 살아가려 했는데 세월에 장사 없다고 시간이 지날수록 과거를 되돌아보니 내가 100번 잘못을 했더구나. 너희들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지 않고 온갖 상처를 다 주면서 왜 그렇게까지 행동한 건지 지금 생각해보면 후회뿐이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 너희들한테 계속 연락을 시도했던 거고 전화로는 안 될 것 같아 무작정 찾아와서 대화를 하고 싶었다. 어머니가 이런다고 해서 과거의 아픔들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동안 어머니가 보여줬던 이중적인 행동들이 아직까지 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후회하니까 다시 좋은 관계로 발전해 나가자고요. 그렇게는 힘들죠. 어머니 때문에 또다시 얼굴 붉히게 되는 일을 경험하고 싶지 않다고요. 그러니 제발 혼자 사세요. 저희가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한다면 그렇게 해주셔야죠. 할 말 끝났으면 그만 일어나 볼게요. 암이다. 너희 아버지가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됐었던 암이 내 몸에도 자라고 있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됐어. 항암 치료 받으면 어느 정도 희망이 있다곤 하는데 대장암 3기라 확신하기도 어렵다더구나. 입원하기 전에 너희들과 이번 명절 같이 보내고 싶은데 엄마 부탁 들어줄 순 없겠니? 어머님이 대장암 3기로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다고 저희가 받아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전에 저희들한테 했던 행동들에 대한 벌을 이제야 받는 거죠. 너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니? 나도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까지 등에서 식은땀이 날 만큼 해선 안 될 짓을 저질렀다는 거 인정한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후회하면서 살아왔었어. 항암 치료 받는다 해도 내가 얼마나 살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데 마지막 시간을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구나. 시모의 안색이 확실히 안 좋긴 했었어요. 정상인들과는 전혀 다른 혈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모가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될 수도 있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겪었던 아픈 기억들을 뒤로 한 채 아무렇지도 않은 척 시모와 명절을 함께 보내기에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형님 내외도 아무 말 없이 시모를 회피하기만 했지 어떠한 답도 주지 않았어요. 시모는 자기가 자리를 비워줘야 결정을 할 것 같다면서 연락을 기다리겠다며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셨고 저희 부부와 형님 내외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형님이 시모에게 제일 안 좋은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반대 의견을 내세웠고 아주버님 또한 형님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도 5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화가 가라앉기는커녕 시모의 얼굴을 보자마자 안 좋은 감정이 올라온 것 보면 아직 준비가 된 것 같지는 않아 저희 부부도 형님 내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래 당한 사람만 그 아픔을 기억하는 거야. 이렇게까지 무리해가면서 다시 관계를 엮어가려는 이유가 뭐겠어? 곧 항암 치료 받게 되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될 테고, 그럼 보호자가 당연히 필요한데 우리한테 손을 벌려야 되잖아.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야. 속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데 어머님이 암에 걸렸다고 해서 괜한 동정심으로 도와줬다가 결국 우리만 또다시 상처를 받게 된다고. 어머님이 여기까지 찾아온 이유는 수발 들어줄 사람이 필요해서지 과거에 대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이럴 때일수록 우리도 냉정하게 판단해야 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전에 어머님이 보여줬던 이중적인 모습들을 보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연락 한 통 없다가 갑자기 암 때문에 관계 회복을 한다는 게 너무 억지스럽긴 하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분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눈빛이 간절해 보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희들한테 말하지 않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님이 예전에 연기를 얼마나 잘했으면 아주버님이랑 이 사람이 어머님은 그럴 뿐이 아니라고 믿지 못했겠어요. 그만큼 속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나쁠 게 없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데 조심하는 게 좋겠어요.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그때 다시 얘기해요. 형님네와 저희 부부는 시모와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결정을 내렸어요. 피곤해지는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고 혹시 모를 일로 인해 상처를 받게 될까봐 지금처럼 유지하는 게 더 큰 문제로 이어지지 않는 최선의 방법일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추석 명절을 이틀 앞두고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은 채 지내고 있었는데 명절 하루 전날 늦은 새벽 시간에 시모가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자고 있던 시간이라 받지 않으려 했는데 계속해서 전화가 오길래 남편은 짜증이 났는지 핸드폰 전원을 끄려고 하는데 문자 한 통이 도착했고 확인을 하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온몸에 닭살이 돋았었어요. 시댁에 도둑이 들은 것 같다면서 남자 2명이 집안의 물건을 뒤지고 있는데 너무 무서워서 침대 밑에 숨어 있다며 도와달라는 문자였어요. 남편은 이 사실을 아주버님한테 알렸고 우선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한 뒤에 일단 시댁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늦은 새벽 시간에 시댁에 도착을 하니 이미 경찰들이 시모와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상식적으로 경찰서에 먼저 전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도둑들은 어디 있어요? 벌써 도망친 거예요? 다친 곳은 없고요. 그게 나도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머릿속이 백지처럼 하얗게 되더라고.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켰는데 생각나는 사람이 아들밖에 없어서 전화를 했던 거야. 그놈들이 작정하고 이 집을 털려고 했는지 주변 CCTV가 전부 고장이 난 상태네요. 추가적인 조사를 더 진행하겠지만 워낙 시골이라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이상한 게 추석 명절 하루 앞두고 갑자기 도둑이 들었다는 건 좀 억지스러운 것 같은데 정말 도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희들한테 거짓말을 해서 얻어가는 게 뭔데? 우리 집안 꼴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니? 집안을 아예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것 봐라. 암 때문에 서 있는 것조차 힘든 내가 이런 일을 어떻게 꾸민다는 거야? 작은 아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나는 도둑놈들에게 어떻게 됐을지도 모른다고. 시어머니는 억울하다면서 저희들 앞에 눈물까지 보이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남편은 일단 시모를 진정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집 안으로 모셔드렸고
경찰은 동네 주변을 순찰하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아주버님은 난장판이 된 집을 정리해주고 있는데 시모는 도둑 때문에 충격을 많이 받았는지 온몸을 떨고 계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형님은 걱정을 해주는 것보단 되려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형님의 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는데 기억 안 나시죠? 그때 산속에서 길을 잃었다며 저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한참 동안 어머님 저녁 늦게까지 찾아다니다가 겨우 발견해서 같이 내려오던 도중에 저를 뒤에서 강하게 밀쳤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어머님 발견한 시간이 너무 늦은 저녁 시간대라 앞이 거의 안 보일 정도였어도 분명 저를 밀쳤다는 건 확실하게 느꼈는데도 어머님은 끝까지 그런 행동을 하신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 일들이 한 번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몇 번 더 있었죠?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서 혹시 또 무슨 일을 저지르려고 저희들한테 접근한 거 아니에요? 하필 추석 전날 이런 일이 터졌다는 것부터가 느낌이 별로 좋지 않네요. 어찌됐든 대충 정리된 것 같으니 저희는 그만 자리에서 일어나야겠어요. 네가 나에 대해 충분히 의심한다는 거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몸이 안 좋은 내가 이런 짓을 뭐하러 꾸미겠어. 추석 명절 때 빈집 털이범 많다잖아. 너희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로 집안 관리는 아예 손도 대지 못하고 있으니까 범죄자들의 범행 대상이 되는 걸 테지. 너희들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믿진 않겠지만 맹세코 그런 행동 한 적 없으니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가 좀 그렇게 원한다면 그만 돌아가도 좋다. 세상 떠나기 전에 너희들과 마지막 명절 같이 보내고 싶었는데 그건 내 욕심이었나 보다. 어차피 떠나게 될 거 뭐가 두려워서 침대 밑에 숨어 있었는지 내가 너무 한심하네. 나 혼자 정리해도 되니까 그만 돌아가고 앞으로 연락할 일 없을 거다. 앞으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들 지내거라. 마지막 눈 감기 전에 한 번쯤은 다시 볼 수 있는 날이 오겠지. 시몬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현관문을 열어주었고 상당히 슬픈 얼굴로 집안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저희를 워낙 많이 속이고 그만큼 상처를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시모의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의심이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형님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며 아주버님을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가버렸고 남편도 그만 돌아가자면서 난장판이 된 집안에 시모를 혼자 남겨둔 채 저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형님은 저에게 또 연기하는 거니 절대 속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어요. 방심하면 당하게 될 거라고 시모의 속은 아무도 모른다면서 저에게 한 번 더 각인시켜준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한 것도 이상하고 명절 전날 도둑이 들어왔다는 게 여러 가지로 의심이 되는 건 맞았어요. 저희도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대화를 많이 나눴지만 일단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조심해서 나쁠 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정신없는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저희 부부는 명절을 보내기 위해 친정집으로 향하려고 바쁘게 준비한 뒤 현관문을 열었는데 제 앞에 시어머니가 떡하니 나타났어요. 갑작스런 돌발 상황이라 시모의 얼굴을 보자마자 비명을 질렀고 급하게 밖으로 나온 남편도 시모를 보곤 많이 당황스러웠는지 말까지 더듬으면서 이번엔 왜 또 오셨냐고 날카로운 말투로 물어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에 혼자 있는데
또 도둑이 들어오게 될까봐 두려워서 집 밖으로 나왔는데 갈 곳이 없어 저희 집에 온 거라며 형님 집에 가봤자 욕만 먹을 것 같아 저희 집으로 찾아온 거였어요. 남편은 일정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다며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했지만 시모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더니 일단 저에게 시댁으로 가자고 얘기했어요. 시모를 집에까지만 모셔다 드리고 친정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아주버님한테도 이런 골치 아픈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한 뒤에 그렇게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시모의 집에 도착을 하니 형님 내외도 때마침 시댁에 도착해 차에서 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아직까지도 왜 이렇게 이기적인 거예요? 이미 동생이나 저도 그동안 어머니랑 연을 끊고 지내면서 생활 패턴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모든 걸 맞춰드릴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암에 걸렸고 과거에 대해 후회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그냥 받아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희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고 아직까지도 어머니 얼굴 보는 게 불편하다고요. 겨우 마음 잡고 살아가는데 갑자기 찾아오면 기분이 좋겠어요? 제발 이 집에 가만히 좀 계세요. 그래, 알았다. 너희들 마음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해라. 아무래도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 그럼 잠깐 와서 밥 한 끼만 같이 하면 안 될까? 그래도 명절이고 오래간만에 한자리에 모였는데 한 끼 정도는 괜찮잖아. 앞으로 절대로 귀찮게 안 하고 마음 풀릴 때까지 기다릴 테니 한 숟갈만 뜨고 가라. 시어머니는 남편과 아주버님을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끌어들였어요. 시모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서 그런다며 세상 떠나게 될 사람 소원 하나 못 들어주냐면서 사정을 하시길래 어쩔 수 없이 시댁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이미 시모는 저희와 식사 한 끼 하려고 생각 중이었는지 몸도 안 좋다면서 명절 음식을 양껏 준비해 놓았고 시모는 밝은 얼굴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차려주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한 숟갈 뜨긴 했지만 솔직히 기분은 별로였어요. 처음부터 저희들한테 잘했다면 이런 관계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텐데 시모의 고약한 성격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서 애쓰고 있는 시모가 참 안타깝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식사를 끝낸 뒤 각자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서둘러 나가려는데 좀 전까지 있었던 형님 딸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불러도 대답이 없길래 불안한 느낌이 엄습해오고 있었는데 2층에서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형님 딸이 비명을 지르는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가족들 모두 2층으로 급하게 올라가자 형님 딸이 시모를 깔고 앉아 있었고 시모는 잠깐 의식을 잃었다가 정신을 차렸는지 다시 깨어나 괜찮다고 웃어 보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니? 너는 왜 여기에 있는 거야? 하마터면 계단으로 굴러 떨어질 뻔했잖아. 불러도 대답 없더니 여기서 뭐 하고 있었어? 아니. 집 구경 좀 하고 있었는데 여기 문만 굳게 닫혀 있길래 뭐가 있나 궁금해서 살펴보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뒤에서 뭐 하냐고 물어보시는 말에 놀라서 뒷걸음질 치다가 발이 꼬여 넘어질 뻔했던 걸 할머니가 붙잡아줘서 계단으로 떨어질 뻔했던 걸 막아줬어요. 그런데 할머니 크게 다친 거 아니에요? 아유, 괜찮다. 잠깐 정신을 잃었었는데 봐봐라, 멀쩡하잖아. 저기는 너희 할아버지 물건들 정리해서 넣어둔 창고다.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흔적들을 볼 때면 너희 할아버지가 생각나서 정리해둔 창고인데 궁금하면 확인해 볼래? 먼지만 가득 쌓여서 볼 것도 없긴 한데 궁금하면 열어줄 수 있고. 저런 창고 함부로 여는 거 아니야. 그만 돌아가자. 나는 또 어머님이 이상한 행동 한 줄 알고 놀랐잖아요. 저희 그만 가볼게요. 불안해서 더는 못 있겠어요. 형님네의 가족은 급하게 시댁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갔고 저희도 그 뒤를 따라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시모는 저희 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셨는데 마음이 별로 안 좋았어요. 계획된 일정이 있어서 시댁에 더는 있을 수 없었지만 시모는 과거의 일들에 대해 많이 후회하고 계신 듯 보였습니다. 병들고 나이를 먹어가면 자신의 과거에 대한 행동들에 대해 후회를 많이 한다던데 시모도 예전과 다르게 성격이 많이 유해지신 것 같아 어느 정도 마음이 열린 것 같았어요. 그렇게 명절날 시댁 모임 후 귀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모에게 다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은 운전 중이라 제가 다시 받게 되었고 무슨 일 때문에 전화했냐고 여쭤보는 순간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난데없이 시모의 사망 소식이 수화기를 통해 들려왔어요. 남편은 운전 도중 급하게 차를 멈추더니 전화를 받았는데 시모가 길거리에 쓰러져 있던 걸 주민들이 발견해서 응급실에 도착을 했지만 이미 세상을 떠나신 상태였다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터진 문제라 저희 부부는 급하게 차를 돌려 병원으로 향했고 가는 도중에 제가 형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그렇게 병원에 도착한 저희는 시모가 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됐는지 이유를 듣게 되었는데 그건 암도 아닌 뇌출혈로 인한 사망 소식이었습니다. 어딘가에 강하게 부딪힌 사고로 인해 뇌출혈이 온 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그 말에 충격에 빠진 저와 남편은 좀 전에 시댁에 있었던 일들이 떠올렸고 형님 딸이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려는 걸 시모가 막다가 테이블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뇌출혈이 온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에 대해 현장에서 조사를 하던 경찰이 응급실에 도착을 했고 남편한테 가까이 오더니 고 건분이 씨 가족들 맞냐고 물어보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자 주변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어요. 시모는 저희가 가는 차량이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저희가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맥없이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저희가 조금만 늦게 출발했어도 시모는 병원으로 빨리 이송돼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형님이 기분 나쁘다면서 서둘러 시댁을 나가게 되면서 저희도 그 뒤를 따라 나가게 되었는데 잠깐의 결정이 되돌릴 수 없는 일을 만들게 되었던 거죠. 남편은 예고도 없이 떠난 시모의 영상을 보며 눈물을 흘렸고 뒤늦게 온 형님네에도 이런 상황을 듣게 되자 마음이 많이 안 좋은 듯 얼굴이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과거의 잘못된 행동들이 낳은 결과가 얼마나 안 좋은 상황까지 몰고 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계기였습니다. 그렇게 시모의 장례를 치르고 시모가 살던 집을 정리하기 위해 형님네와 집안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2층 창고에 굳게 닫혀있던 문을 열게 됐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돌아가신 시부의 물건들이 아닌 가족들이 함께 웃고 있었던 사진들로 도배가 되어 있었어요. 시모는 과거에 대한 후회를 하고 있었지만 저희가 받았던 상처가 크다는 걸 알고 있어서 가까이 오지 못했던 것 뿐이지 이미 잘못을 뉘우치고 계셨습니다.
시무와 명절날 함께 했던 식사가 마지막이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이런 상황이 오니 마음이 안 좋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가족들과 안 좋은 감정들이 있더라도 후회를 하기 전에 바로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안 좋은 일들이 오기 전에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언제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파주에 살고 있는 40대 워킹맘이에요. 이 글을 쓰기까지 고민을 많이 했지만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 번쯤 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어려서 가난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다 보니 돈의 절실함을 많이 느끼고 컸고 늘 인생 한 방이다 외치는 아버지 때문에 착실하게 돈을 모아서 남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고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교를 가지 않고 전 상고 전형으로 대기업 생산직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착실히 월급을 받으며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회사 직원인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어요. 생산직인 저와는 달리 엔지니어 남편이었기 때문에 제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회사 사람들은 물론이고 시댁에서도 놀라셨지만 그래도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딱 맞는 짝을 찾겠어? 너네가 좋으면 그만이다. 잘 살아.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10년 동안 한 회사에서 그렇게 오래 일했던 거 보면 뚝심도 깊고 끈기도 있어 보여. 그런 부분을 참 높게 사는 거야. 그러니 부디 잘 살렴. 어머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성에 차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희 잘 살게요. 고마워요, 엄마. 저희 잘 살게요. 엄마가 저 반듯하게 키워주셨으니 결혼하고 엄마한테 실망시키는 일 없을 거예요. 그래, 계속 보니까 둘이 닮은 것도 같네. 닮은 부부들이 잘 산다는 말이 많더라. 너희도 아마 잘 살 거야. 친구들은 분명 남편네 집에서 절 반대할 거라고 했지만 생각보다 수월하게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유부녀가 되었어요. 남편은 3형제였는데 어머니 홀로 일찍이 아버님을 여의고 삼형제를 키우신 분이었어요. 아들들을 잘 키운 나머지 다들 서울의 네로라 하는 대학교를 들어갔고 아주버님은 의사, 남편은 엔지니어, 그리고 도련님은 금융업에서 종사했습니다. 다들 아주 빵빵한 엘리트였고 전 고작 생산직이었지만 형님 되시는 분은 아주버님과 마찬가지로 의사였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의사라고 절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진 않았고 오히려 절 동등한 인격으로 대해주시는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동서, 내시경 해야 한다고 했지? 내가 우리 병원 예약해 줄 테니까 빨리 와서 받아. 그래도 가족이면 할인도 될 거야. 어머, 감사해요. 형님 덕분에 싸게 좋은 데서 받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언제 한번 식사 대접할게요. 괜찮으시죠? 아유, 그럼 나야 좋지. 고마워. 사실 별거 아닌데 이렇게까지 고마워하니까 내가 다 고맙네. 나중에 쇼핑도 하고 그러자.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사실 결혼 전에 주눅이 좀 들었는데 이렇게 대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에이, 주눅이 왜 들어? 각자 역할만 잘하면 되는 거지. 난 동서랑 정말 잘 지내고 싶거든. 우리 자매처럼 잘 지내자. 형님과는 정말 잘 지냈지만 도련님이 결혼한다고 하면서부터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하는 모멸감을 많이 느끼게 되었고, 동서되는 사람은 도련님과 마찬가지로 은행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동서는 고졸인 저를 은근히 무시하면서 까내리는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뭐든 저보다 본인이 잘났다고 생각을 하면서 저에게 대놓고 막말을 하였거든요. 형님은 그럼 생산직인 거예요? 아, 아주버님이랑 그럼 결혼할 때 어머님이 반대 안 하셨어요? 와, 어머님 최고이시다. 그렇지. 어머님이 다행히 좋게 받아들여 주셨어. 사실 나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결혼하고 식구들이랑 얽히고 설키다 보니 다 좋으신 분들이더라고. 동서도 이제 우리 식구가 되는 거니 잘 지내보자. 난 가끔 형님이랑 영화도 보러 가고 그러거든. 헐, 큰 형님이랑요? 와, 큰 형님도 되게 의외시다. 뭐 자기보다 못난 사람이랑 있으면 더 잘나 보여서 일부러 그러시는 건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들 중에서도 우월함 느끼려고 본인보다 못난 친구들 사귀는 애들. 그런 거 같은데? 아, 형님이 못난 친구라는 건 아니고요. 상식적으로 의사인 형님이랑 생산직인 둘째 형님이 어울린다는 게 좀 신기하네요. 동서, 말하는 게 좀 그렇다? 은근히 기분도 나쁘고, 난 동서랑도 정말 잘 지내고 싶은데, 동서 생각이 좀 그렇네. 아, 뭐 전 그냥 양육강식에 대해 얘기해 드린 거예요. 사실 이렇게 만나는 거 아니면 제가 굳이 형님이랑 얽힐 이유는 전혀 없잖아요? 제 주변에 생산직인 사람이 있다는 것도 신기한데, 그게 바로 제 둘째 형님이라니 놀라워서 그래요. 그래, 동서 얘기 잘 알아들었어. 나도 동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굳이 가까이 지내고 싶진 않아. 그럼 된 거지? 네,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 어울리는 사람끼리 지내자고요. 가족끼리 다 모이는 거 아니면 굳이 안 만나도 될 것 같아요. 동서의 말이 정말 기분 나빴지만 계속해서 따지기만 하면 제가 더 못나 보일 것 같아 참았어요. 그리고 동서랑은 잘 맞지 않으니 멀리 하자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님에게 전화가 와서 오랜만에 저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더라고요. 종종 형님과 저는 영화도 보러 가고 쇼핑도 하러 가는 사이였기 때문에 형님과 둘이 만나는 건 전혀 어색함이 없었어요. 동서, 오늘 쉬는 날이지? 나도 쉬거든. 우리 오늘 뮤지컬 보러 가자. 가서 맛있는 밥도 먹고 뮤지컬도 보고 어때? 아, 저야 좋죠. 그리고 저녁에 아주버님이랑 이 불러서 같이 저녁도 먹을까요? 제가 저녁 쏠게요, 형님. 만난 거 먹어요. 그렇게 형님과 데이트를 하려고 집을 나섰고 도착했을 땐 작은 동서도 와 있더라고요. 아마 형님이 여자들끼리만 데이트하자고 부르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동서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고 대놓고 싫은 티를 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굳이 만나고 싶지 않다던 저였기 때문에 제 얼굴을 보자마자 저런 표정을 지으면서 절 쳐다본 거더라고요. 어머, 둘째 형님이 오시는 줄은 몰랐는데 어쩌죠? 이거 티켓이 2장밖에 없는 거라. 둘째 형님은 기다리셔야 할 것 같은데. 아, 내가 그럴 줄 알고 티켓 하나 끊어놨어. 셋째가 뮤지컬 보여준다길래 둘째 동서도 생각나서 불렀지. 같이 보면 좋잖아. 전 오늘 큰형님이랑 둘이 데이트하는 줄 알고 설렜었는데 둘째 형님까지 오는 줄 알았으면 아마 안 나왔을 거예요.
내가 불청객인 건가? 난 형님이 뮤지컬 보자고 해서 나온 건데. 뭐 그렇게 싫으면 내가 갈게. 동서랑 형님이랑 편하게 데이트하면 되겠네. 나도 몰랐으니까 그렇게 보지 말아줘. 형님, 죄송해요. 저 그냥 먼저 가볼게요. 아무래도 그게 맞네요. 아유, 다들 왜 이래? 이씨 집안의 며느리들이 의기투합하면 좀 좋아? 셋째 동서, 둘째가 그래도 형님인데 대놓고 앞에서 그러는 건 좀 그렇다. 내가 더 무안해지네. 당사자는 어떻겠어? 앞으로 말조심 좀 해줘. 그래야 우리가 다 잘 지낼 수 있지. 어머, 그랬나요? 죄송해요. 제가 아무래도 숨기는 걸 잘 못하는 사람이라. 어쨌든 이렇게 모였으니 같이 보내죠 뭐. 형님은 절 설득했고 동서를 나무라셨어요. 저 역시 이왕 이렇게 된 거 오늘 셋째 동서와 좀 친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뮤지컬도 보고 밥도 먹었습니다. 하지만 셋이 데이트를 하는 내내 동서는 저와는 눈 한 번 마주치지 않고 형님이랑만 얘기를 나누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어찌나 자괴감이 드는지 한시라도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동서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모든 이야기가 저를 겨냥하듯 얘기하는 뉘앙스였고 모멸감이 들면서 기분이 매우 나빴거든요. 형님은 대학교 다닐 때 CC 해보셨어요? 외모도 출중하시고 의대 다니시니 남자들이 가만 안 뒀을 것 같은데? 에이, 아니야. 공부만 하느라 바빴지. 진짜 치열하거든. 걔중에 노는 친구들도 있지만 난 머리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엄청 공부만 해도 모자란 사람이었어. 덕분에 지금 남편이랑도 스터디에서 만나서 결혼하게 된 거야. 아, 그랬구나. 대학 생활이라는 게 아무래도 정말 추억이지 않나요? 아무리 후진 대학이라도 그 대학 캠퍼스만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대학은 정말 인생의 필수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요즘 세상에 고졸이 어디 있나요? 후진 대학이라도 다 대졸이지. 뭐, 사람마다 다른 거지. 그래도 둘째 동서는 대학 안 나와도 대기업에 자리 하나 딱 잡아서 회사 생활 열심히 하잖아. 대단하지. 아, 생산직이요? 근데 저 진짜 궁금한데 생산직은 맨날 방진복 같은 거 입고 한다는데 그럼 밥 먹을 땐 벗고 가나요? 동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지금 나한테 대놓고 고등학교 졸업에 생산직이니 여기랑 격이 안 맞는다는 건가? 듣기 진짜 거북하네. 본인은 뭐 얼마나 잘났다고 매번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지? 다신 그러지 마. 진짜 기분 나쁘거든. 어머, 형님, 그거 다 자격지심이에요. 솔직히 본인한테 자신이 있으면 고졸이든 생산직이든 떳떳해야 맞지 않나요? 아, 내가 괜히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 둘째 동서, 미안해. 아, 막내 동서. 뭐 의도가 있든 없든 내가 듣기에도 좀 그렇다. 됐고, 우리 그만 일어나자. 내가 밥값은 계산할게. 나 먼저 가볼 테니까 먼저 먹고들 나와. 정말 불편해서 앉아있을 수가 없네. 그렇게 형님이 가버렸고 저 역시 일어나서 가려는 찰나 셋째 동서는 저랑 단둘이 있으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어이가 없었고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예비 동서가 이렇게 저를 잡으려고 하니 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인격이 최악이구나라고 느끼면서
동서와 잘 지내고 싶다는 생각을 아예 접게 된 계기가 되었죠. 의사인 첫째 형님이랑 좀 친해져 볼라 했더니 여기가 어디라고 나와? 지가 의사랑 겸상할 주제가 돼? 하필이면 저딴 게 형님이라고. 어떻게 방진복 입는 생산직 나부랭이가 내 형님이라는 거야? 어이없어 진짜. 스트레스. 지금 나 들으라고 한 소리지? 와, 진짜 이거 개념 상실이네. 내가 인간같이 대해주니까 아주 우스워서 그러니? 됐고요. 전 이렇게 당신이랑 둘이 있는 거 너무 싫으니까 앞으로 낄 때 안 낄 때 구분 좀 하고 나오실래요? 당신 때문에 처지 형님이랑 친해질 제 계획이 무산돼서 지금 굉장히 열받거든요? 여기 남은 밥 많이 드시고 나오셔요, 그럼. 와, 진짜 최악이다. 아무리 도련님이 콩깍지가 씌어서 너랑 결혼한다고 하지만 진짜 뭐 이런 게 다 있지? 기막히네. 저야말로 아주버님 보는 눈이 최악인 것 같네요. 주제가 맞아야 겸상을 하지. 제가 시집갈 집안에 이런 여자가 있다는 게 참 격떨어지네요. 너무 당황해서 할 말이 없었고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싶기도 하면서 내가 왜 이런 굴욕을 당해야 하지 싶었어요. 그리고 동서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 정말 사달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도련님의 결혼을 말리고 싶었으나 저를 제외한 온 식구들이 동서를 너무 좋아하는 느낌이어서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남편에게만 넌지시 얘기해도 남편도 믿지 않았죠. 에이, 설마. 나이가 어려서 그래. 아무래도 요즘 MZ 세대들이 말을 가리지 않고 하잖아.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당신이랑도 나이 차이 나니까 그냥 이해해줘. 뭐 차츰 가족이 되면 말투나 이런 게 변하겠지. 그러니까 어른이 이해해야지. 뭐 어떡하겠어. 내가 도련님 결혼에 왈가왈부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그래서 그래. 나한테만 좀 이상하다니까? 아주 형님 된다고 재수씨 기강 잡으려는 거 아니지? 형수님이 당신한테 하는 것처럼 당신도 좀 잘해줘. 여자끼리 잘 지내야지. 솔직히 남편한테도 창피해서 동서가 저한테 대놓고 했던 생산직 모욕의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저런 말은 너무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하지만 큰형님은 어느 정도 동서의 두 얼굴을 아는 것 같아 조금은 멀리하려고 했고 제 마음을 이해해주면서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어느 정도 저도 마음은 풀리면서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유, 그날 기분 많이 상했지? 내가 마음이 좀 그렇더라. 괜한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러려니 해. 아무래도 우리보다 한참 어리기도 하고 나중에 본인이 왜 그랬는지 하면서 미안하다고 사과할 거야. 마음 넓은 동서가 이해 좀 해줘. 네, 그래야죠. 그래도 형님이 조금이라도 위로해 주시니 제 마음이 많이 풀리네요. 감사해요. 이럴 때 보면 남편보다 형님이 제 마음을 더 많이 헤아려 주시는 것 같다니까요. 그날 언성 높여서 저도 죄송했어요. 제가 좀 더 참았어야 했는데. 아니야. 그 자리에서 딱 누구 편을 들기 애매해서 나도 그냥 일어났는걸. 근데 셋째 동서가 너무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한없이 저에게 다정한 형님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도련님은 본격적으로 셋째 동서와의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평범한 집안보다는 조금 잘 사는 집안에 속하는 동서였기 때문에
결혼 준비도 모두 최고급으로만 진행하더라고요. 제 결혼식은 이 정도 꽃장식은 해야 해요. 아무래도 저희 회사 사람들이 다 와서 볼 건데 이렇게는 해야 하는 거죠. 그래 뭐 너네가 알아서 준비하는 결혼이니 그렇게 해라.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얘기해. 어느 정도 맞춰줘야지. 제가 어머님 예단으로 모피코트랑 악어 가죽백 준비할 건데 어떠세요? 뭐 가지고 싶은 거라도 있으세요? 아니야, 됐어. 내가 어디 나돌아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나 신경 쓰지 말고 너희가 알아서 잘 준비하면 될 것 같아. 에이, 그래도 제가 어머님한테 해드리고 싶은 게 많아서 그래요. 아, 맞다. 둘째 형님은 어떤 거 해오셨어요? 참고 좀 하게요. 그때도 그냥 둘이 알아서 하라고 했어. 요즘에 예단이니 뭐니 그런 게 뭐가 필요하니? 없이 사는 사람도 아니고. 어머, 그럼 아무것도 안 해오신 거예요? 그래도 어머님 진짜 섭섭하셨겠다. 예단은 마음이긴 한데. 형님은 그런 마음도 없었나 봐요. 마음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한 번뿐인 결혼에 성의도 없이 진짜 대단하긴 하네요. 내가 하지 말라고 했던 거야. 둘째가 양심 없는 애도 아니고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니. 너희 결혼이나 신경 써. 가끔 보면 넌 그렇게 둘째를 의식하는 것 같더라. 이제 가족이 될 건데 너무 그러지 마라. 내 눈에도 보이는데 좀 그렇네. 어머, 제가요? 어머님, 제가 왜 둘째 형님을 의식해요? 첫째 형님이면 모를까. 오해하지 마세요. 시어머니 앞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제 흉을 보려고 하는 동서였지만 워낙에 무뚝뚝하시고 철두철미한 어머님은 동서의 말을 다행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동서랑은 이제 아예 엮이면 좋은 꼴을 못 보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요? 시동생의 결혼이 가까워짐에 따라 동서도 기어이 하지 말라던 예단을 준비하기 바쁜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형님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동서는 따로 예단으로 500만 원 통장을 보내고 그와 반대로 저에겐 통장 케이스만 50장을 보냈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 싶어 동서에게 전화를 해봤고 동서의 말에 기가 차서 할 말이 없었어요. 받으셨죠? 뭐 형님이야 갑갑하게 월급 받으면서 저금하셔야 하는 분이잖아요. 앞으로 재테크가 중요한데 이리저리 통장도 만드시고 하시려면 케이스 필요하지 않겠어요? 죽을 때까지 쓰시라고 50장 보내드려요. 저니까 보내는 거예요. 뭘 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드리기는 마음이 찝찝하기도 하고 필요한 걸로 드려요. 저밖에 없죠? 뭐? 예단하란 적도 없었지만 형님한테 들었는데 진짜 웃긴다. 얼마나 형님한테 잘 보이고 싶었으면 그래? 죽을 때까지 저금이라니. 와, 진짜 돌려먹이네. 이쯤 되니 도련님한테 의구심이 든다. 동서 같은 사람한테 왜 홀렸을까 싶은 마음이 들거든. 형님한텐 더 못해드린 게 마음이 안 좋죠. 어쨌든 형님도 형님 나름이니까 그렇게 차별을 둔 거니 그리 아세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신경 쓰지 마시고 형님 스펙 어떻게 갈고 닦을지나 걱정하세요. 어디 가서 가족이라고 말하기도 창피하니까. 대뜸 이렇게 전화하다 끊어버린 동서였고 역시나 동서 인성이야 변하질 않는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죠. 그날이 지나고 제가 볼일을 볼 겸 나간 곳에서
동서를 마주치게 되었고, 그곳에서 절 보니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절 마주친 곳은 금융평가원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얼굴에 넋이 나간 표정을 하는 게 어찌나 웃기던지 처음으로 동서가 절 보고 흠칫 놀라는 모습이었고 제 앞에서 늘 위풍당당하던 그 모습은 어디 갔는지 의아했어요. 두 분 가족이시구나. 그럼 잘 아시겠네요. 저희가 금융 컨설팅 해드려서 굉장히 좋은 케이스가 되신 분이시거든요. 아니, 어떻게 생산직 여사원이 이런데 들락날락 거리죠? 저야 저희 지점장님 심부름을 온 거긴 하지만 여기서 예전에 일하던 다른 지점장님이 일하신다고 서류 좀 보내달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 여자가 왜 컨설팅을 받아요?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저희한테 금융 컨설팅도 받으시고 지금은 굉장히 운영 잘하고 계세요. 오히려 저희한테 컨설팅 받고 운영을 더 잘하셔서 저희도 뵐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모르셨어요? 사장님이신데? 사실 오랫동안 생산직을 하면서 돈도 많이 모아뒀었고 저의 궁극적인 목표는 제 사업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20살 때부터 모아놓은 돈으로 자그맣게 제 사업을 시작했었어요. 아직 워낙 작은 규모기도 했고 이렇다 할 수입을 내지 못했던 터라 가족들에게조차 말하지 않는 사업이었는데 그것은 육아용품 대여 사업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아졌지만 제가 시작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많이 대중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조금은 생소한 사업이었거든요. 남편은 알고 있어서 제 꿈을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었고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제 돈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금융 컨설팅을 받으며 중소기업 정책자금이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잘 헤쳐나갈 수 있었어요.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세무사, 노무사, 그리고 은행 지점장이었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던 터라 심부름 온 은행원인 동서를 마주칠 수 있었던 거였죠. 그리고 어려운 시기를 딛고 지금은 매우 회사가 잘 운영이 되어 그래도 작게나마 직원들을 쓸 수 있는 정도까지 된 저의 회사였습니다. 이 모든 걸 알게 되고 동서는 입을 떡 벌리고 말을 잇지 못했고 동서를 통해 시댁 식구들까지 알게 되자 제 포부를 보고 모두들 혼비백산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형님과 어머님은 어찌나 응원을 해주시던지 감사했어요. 아유, 네가 그런 꿈이 있을 줄도 모르고. 그래, 한 가지를 그렇게 뚝심 있게 해냈던 네가 뭐라도 할 줄 알았다. 사업이라니. 우리 아들들도 못하는 사업을 우리 며느리가 하는구나. 지금은 아주 잘 된다지? 참 대단하다 정말. 그러게요. 우리야 공부만 해서 일이나 할 줄 알지. 이렇게 본인 앞가림을 잘 개척해 나가는 게 어디 쉽나요? 동서, 진짜 멋있다. 솔직히 그전에도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뚝심 있고 의지 있어. 참 어려울 때 나한테 말이라도 하지. 어떻게 그래요. 형님이 가뜩이나 잘해주시는데 부담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이렇게 응원해주셔서 감사해요. 오히려 잘 되고 나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제 마음이에요. 중간에 마음고생도 한 시기가 있지만 지금은 잘 헤쳐나갔고요. 역시 형님이 언젠간 그럴 줄 알았다니깐요. 제 둘째 형님 되실 분인데 생산직이 말이 안 되죠. 이제야 격이 맞네요. 그럼 이제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형님을 소개할 때 멋진 커리어 우먼이라고 소개해도 될까요? 너무 멋지고 좋은데요? 진짜 어이없네. 생산직일 땐 그렇게 무시하더니 이제 사업하고 좀 잘 된다고 하니까 큰형님한테 했던 것처럼 나한테 줄타기 하려는 거니? 진짜 꼴보기 싫어진다. 참는데도 한계가 있는데 넌 내 한계를 뛰어넘은 인간이야. 어리고 생각이 짧으니 그럴 수 있다고 넘긴 게 내 잘못이지. 초장에 널 휘어잡았어야 했는데 진짜 너란 인간 신물나. 그래 동서, 진짜 작작해. 아니 그때도 그러더니 이제 와서 아휴. 내가 아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건 진짜 아니다. 그때도 둘째 얼마나 무시했어? 내가 다 민망하게. 사실 어머님이 모르는 게 많아요. 저도 분란 일으키지 않으려고 말씀 안 드렸지만 진짜 셋째 동서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해요. 저 역시 지금 이 모습을 보니 정이 떨어지는데 둘째는 오죽할까요? 형님과 제가 나서서 뭐라고 하자 그제야 머쓱했는지 입을 다문 동서였지만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동서를 크게 나무라게 되었고 그 모습을 보고 갑작스럽게 도련님이 동서에게 파혼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일은 일사천리였어요. 제가 아는 도련님은 예의를 중시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동안의 이야기를 듣고 기겁을 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정이 떨어져 보였어요. 하지만 동서는 도련님의 의사를 묵살하며 절대 파혼을 할 수 없다고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파혼을 해? 우리 문제 없잖아. 그리고 격에 맞는 사람들끼리 지내자고 하는 게 뭐가 어때서 날 나무라? 아유, 끝까지 저 격식 타령. 그럼 내가 따져볼까? 너는 과연 우리 집에 격식이 맞는 사람이니? 직업도 그저 그런 은행원에 게다가 인품은 어떻고? 막내가 널 좋아한다고 하니 따지지 않으려 했지만 막내가 이렇게까지 헤어지자고 하니 말은 해야겠다. 너 내가 얼마나 참은 줄 알아? 그놈의 둘째 무시하는 거 나도 몰랐을 것 같냐고. 그래, 이렇게 된 거 다 바투 내자. 어머님, 말려주셔야죠. 갑자기 파투라뇨. 저 막내 며느리로서 어머님 격식에 맞지 않나요? 저희 집도 웬만큼 사는데 제가 예단으로 어머님 모피코트랑 악어 가죽백 해드린다니까요.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다고 파투를 내라는 거예요. 어이없네요. 우리 집에 비하면야. 니네 집은 거의 구멍가게 수준이지. 난 인간을 보지 직업과 돈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넌 아웃이야. 내가 둘째를 왜 허락했는 줄 아니? 네가 보기엔 한참 모자라 보일 줄 모르지만 난 저 뚝심과 착한 심성을 봤어. 너와는 반대지. 착한 게 뭐가 대수라고. 아, 그래요. 뭐 뚝심 있게 지금 사업하시는 거 보니 저도 존경할 만한 것 같아서 이제 마음을 바꾸겠다는데 왜 이제 와서 다들 뭐라고 하시는 거냐고요. 둘째 형님, 제가 앞으로 잘한다니깐요. 제발 뭐라고 말 좀 해보세요. 시어머니의 말에 동서는 얼굴이 붉어졌고 갑작스럽게 울면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신용을 하였습니다. 어이가 없으면서 말이 사가였지 거의 본인은 억울하다는 뉘앙스가 강한 말투였는데 어린과는 별개로 정말 개념을 상실한 인간이었죠. 형님, 제가 죄송해요. 어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어요. 제가 제일 어리니까 어려서 그런 거라 생각해 주세요. 어머님,
제가 이렇게 반성합니다. 보셨죠? 자기야, 갑자기 왜 그래? 우리 좋았잖아. 내가 결혼 때문에 예민해서 그랬나 봐. 평상시에는 모두 존중하고 사는데 요즘엔 그러질 못했어. 메리지 블루라고 생각해주면 안 될까? 이해해주라. 이해 같은 소리 하네. 어머님이랑 도련님이 그렇게 말하니 나도 한마디 할게. 너 진짜 최악이고 생산직 무시했지? 나랑 같이 일했던 사람 중에 너 같은 최악은 없었거든? 나한테 통장 케이스 50장 보낸 것도 어머님이 알고 계시니? 그게 예단이라며. 형님한텐 500만 원, 나 같은 생산직한텐 케이스 50장. 진짜 네 인격을 아예 대놓고 소문을 내더라?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어? 아유, 얘 당장 결혼 엎어라. 나 저렇게 두 얼굴인 며느리 절대 못 맞아. 애초에 잘 됐어. 어머, 그 500도 나랑 편먹고 둘째 배척하자는 뜻에서 보낸 거잖아. 당장 돌려보냈지만 나도 얼마나 웃기던지. 저런 게 우리 집에 들어오면 사달라는 거야. 가난하고 백수일지언정 착하고 심정 좋은 여자를 들여야지. 에휴, 10년 감수했네. 그렇게 동서는 파혼을 당했는데 그렇게 본인이 격식을 따지더니 결국엔 인격적으로 저희와 맞지 않아 파혼을 당한 것이고 시어머니는 애초에 마음에 들지 않았다며 오히려 저에게 마음 쓰지 말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든든한 시댁 덕분에 동서에게 살다를 먹인 것 같아 기분은 좋았어요. 사실 그런 사람이 제 동서가 된다는 게 정말 치떨렸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동서에게 당한 서러움이 갑자기 사무쳤는지 눈물이 났습니다. 제 눈물을 보고 형님은 절 꼭 안아주셨고 그래도 동서가 저에게 난리를 떨어댈 때 어머님과 형님이 휩쓸리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안심했던 하루였어요. 형수님, 죄송해요. 제가 보는 안목이 진짜 없어가지고 그저 저한테 잘하길래 잘할 줄 알았는데 뒤에서 형수님한테 그렇게 대했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본 모습을 알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오히려 절 구해주셔서 감사해요. 에이, 아니에요. 그래도 도련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그나마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동서는 도련님과 파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파혼을 당하기 싫었는지 본인의 부모님까지 끌어들이며 저희 시댁에 찾아와 빌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님은 절대적으로 이 결혼은 시킬 수 없다며 엄포를 놓으셨고 결국 부모님 얼굴에 먹칠을 하는 동서였죠. 제가 외동딸이라 하도 오냐오냐 키웠더니 저렇게 치밖에 몰랐네요. 그래도 반성했다고 하니 잘 받아주세요. 외동이라고 그렇게 잘하나요? 솔직히 제 아들과 결혼해서 태어날 이세가 무섭네요. 저런 엄마 밑에서 자란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 둘째 며느리를 그렇게 무시한댔까? 본인이 받긴 받아야죠. 어디서 내 가족을 건드려 감히? 한두 번은 참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계속 마음에 걸렸던 게 결혼을 진행시키는 일이었어요. 그러니 지금 끝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혼인 파탄의 사유는 그쪽에 있으니 모든 결혼에 대한 위약금은 그쪽이 부시는 걸로 하죠. 안 그럼 소송 들어갈 거예요. 다행히 동선의 부모님은 정상인지라 본인의 딸을 꾸짖고 모든 위약금을 물어가며 결혼을 파혼시켰습니다. 도련님은 졸지에 파혼남이 되었지만 오히려 저런 여자와의 앞날을 생각하면
한숨이 나온다고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 그런 애가 내 며느리가 되려고. 그래도 그 집 부모는 정상이더라. 아무 소리 안 하고 위약금도 물어주고. 그런 부모 밑에서 어떻게 그런 딸이 나왔는지. 우리 막내 정말 인생 큰일 날 뻔했어. 지금 생각해봐도 아주 아찔해. 그러니까요. 그래도 너 나중에 결혼 생각 있으면 얘기해라. 내가 좋은 여자 소개해줄게. 네 결혼은 형이 책임진다. 진짜지? 형수님들처럼 착하고 뚝심 있는 여자로 부탁해. 우리 형들은 장가 참 잘 갔단 말이야. 나도 그렇게 될 거야. 아마 제 마음 편하라고 하는 얘기일 테지만 그래도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니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하였어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저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어준 일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여러 일이 있었지만 첫 사회에 내디딘 그 생산직의 경험도 저에겐 소중한 자산이 된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뚝심 있게 일하지 못했으면 지금의 사업도 힘든 경영난이 있었을 때 포기하고 말았겠죠? 덕분에 지금은 육아용품 대여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이리저리 대행해서 물건을 팔며 사업을 조금 더 확장했어요. 사업을 하다 보니 여러 사람을 만나고 하는데 제 과거 얘기를 가끔 들려주면 놀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생산직 경험을 오래 한 게 의외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모습을 높게 평가하여 투자를 해주시는 분도 계시답니다. 앞으로의 제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래도 그동안 쌓은 데이터로 앞날을 더 멋지게 갈고 닦을 거예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 글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